저는 한때 제주도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았던 40대 남자입니다.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었죠. 어머니는 해녀일 하면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제주도 여자답게 어머니는 성격도 화끈하시고 거침이 없으셨습니다. 입에 발린 말을 못하는 성격이라서 사람들이랑 싸우기도 많이 싸웠죠. 어머니는 제주도에서 태어난 제주 토박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태어나서 한 번도 제주도를 떠나본 적이 없었죠. 사람들은 제주도를 관광지로만 알고 있는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큰 섬일 뿐이죠. 여름에는 태풍 때문에 힘들고 겨울에 눈이라도 내리면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리는 곳이 제주도랍니다. 물론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면 속이 뻥 뚫리기도 하는데 그것도 매일 보다 보면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에는 별로 소질이 없었던 저는 그냥 제주도에서 밭농사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다들 귤 농사를 생각하는데 의외로 다른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남쪽 동네에서는 귤 농사를 많이들 짓는데 제가 사는 북쪽에서는 당근이나 브로콜리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많지요. 열심히 땅을 일궈서 흙 만지면서 일을 하고 나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게 어머니는 나는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육지로 가길 바랬는데 너도 그냥 평생 섬에서 살 팔자인가 보다 라며 아쉬워했었지요. 하지만 저는 제가 사는 삶에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비록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먹고 살 만큼은 벌고 있었고 농사일도 적성에 맞았거든요. 그런 저에게도 단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다 보니 나이가 차도록 여자를 만날 기회가 없었거든요. 제주도에서 태어난 젊은 여자들은 대부분 육지로 떠났고 제 주변에는 어머니 또래의 아주머니들밖에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저를 수더분하고 성실한 총각이라며 좋아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제가 어머니 또래의 아주머니들을 만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그냥 어머니 모시면서 혼자 늙어가겠지 생각했었네요. 어머니는 그러지 말고 맞선이라도 보라고 했지만 그건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난하고 못 배운 저를 여자 쪽에서 싫어할까봐 지레 겁이 났었지요. 그렇게 저는 30대를 지나 40대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40대가 되고 나자 어머니도 더 이상 내게 결혼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더군요. 그런데 이런 제게도 운명의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최근 제주도에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산다고는 들었는데 제가 사는 동네에도 낯선 사람들이 하나둘 이사를 오더군요. 그 중에서는 젊은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멋진 풍경에 반해서 한 달 살기를 하다가 아예 정착하게 된 사람들이었죠. 덕분에 시골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 멋진 카페들도 생겼고 동네에 활기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주를 온 사람들은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육지로 떠나더군요. 잠깐 와서 사는 것과 정착해서 사는 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거든요. 말했다시피 제주도도 섬이라서 마냥 살기 좋은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익숙해져서 어떻게든 살아가지만 육지에서 살던 사람들은 그런 자연환경을 버티지 못한 거지요. 그렇게 저는 1년에도 몇 번씩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제는 이웃에 누가 새로 이사를 와도 몇 달이나 버티는지 두고 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그러던 중에 저는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육지에서 왔다고 하더군요. 아는 해녀 아주머니의 집에 새들어 살던 아가씨였는데 게스트하우스나 펜션 등을 돌아다니면서 청소일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여자들 같지 않게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에 저는 눈길이 가더군요. 긴 머리에 청순한 얼굴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냥 바라보기만 했었지요. 그 여자도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떠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제주도를 떠나지 않고 잘 살아가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동네 사람이 다 되어서 주변에 그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겉보기와는 달리 그녀는 성격도 밝고 구김살도 없어서 사람들과 금방 친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육지 사람들과는 많이 다르더군요. 저도 오며 가며 인사 정도는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제게 와서 제가 곤란한 일이 생겨서 그런데 저랑 같이 어디 좀 가주실 수 있어요? 라고 묻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더니 청소 일을 하던 펜션 사장이 지불해야 될 돈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협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약속한 돈을 안 주길래 제가 항의를 했더니 내가 청소일 하면서 펜션 시설을 망가뜨렸다면서 누명을 씌우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런 적이 없는데 아무래도 여자 혼자 몸이다 보니 저를 만만하게 본 것 같더라고요. 그녀의 말에 저는 기꺼이 도와주겠다며 나섰습니다. 내가 함께 나타나자 펜션 주인도 자기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더군요. 그렇게 일한 돈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제게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여자 혼자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죠. 지숙씨도 이제 동네 사람인데 이런 일 생기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하세요. 이웃 좋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날 이후 우리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얼마 후에는 정식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지숙씨는 원래 부산에서 살던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저처럼 홀어머니 아래서 살아오다가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제주도로 여행을 왔는데 뭔가 위로를 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부산에도 바다가 있지만 그것과는 다른 뭔가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연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정착하게 된 거였어요. 그녀의 말을 듣고 나니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오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지요. 곱상한 외모라서 어려움 없이 자랐을 줄 알았는데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더군요. 힘들게 살아오다 보니 웬만한 고생은 고생 같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아가는 제게도 아무런 편견이 없더라고요. 집신도 짝이 있다고 하더니 이런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결혼을 못한 것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잘 어울리는 두 사람이 만났다면서 다들 축하를 해주었지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결혼을 미룰 이유도 없었고 그녀도 저를 진지하게 생각해 주었거든요. 어머니께서도 더 늙기 전에 손주 한번 안아보고 싶다면서 결혼을 서두르셨습니다. 결혼식은 전통 방식으로 동네 회관에서 치러졌습니다. 결혼식이라기보다는 마을잔치에 가까웠네요. 결혼식 날 저는 입이 귀에 걸려서 내려올 줄 몰랐습니다. 그만큼 기분이 좋았지요. 결혼은 꿈도 못 꾸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여자를 만나서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 우리는 어머니를 모시면서 한 집에서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같이 농사일하면서 행복한 미래를 꿈꿨지요. 저와 함께 지내면서 그녀도 안정감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도 그런 그녀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다정한 성격은 아니라서 말로 표현은 하지 않으셨지만 이것저것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었지요. 하루는 내 손바닥보다 큰 전복을 따가지고 오셔서는 이거 정말 귀한 거다. 다른 사람 주지 말고 세아가 너 혼자 먹어. 라고 하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저는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머니는 좋은 거 많이 먹고 빨리 떡두꺼비 같은 손자 하나만 낳아다오. 나는 그거 말고는 너한테 바라는 게 없어.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아이는 어머니보다 우리 부부가 더 간절히 원하고 있었지요. 아내도 나이가 30대라서 조금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노력해보자고 했었지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자 저는 마음이 초조해지더군요. 따로 피임을 하는 것도 아닌데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지요. 진단 결과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건강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자궁이 조금 약해서 걱정이 된다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자궁에 작은 혹이 하나 보이네요. 임신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조심은 하셔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계속 병원에 오셔서 검사 받으시고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의사의 말에 아내는 많이 우울해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으니 걱정 말라며 아내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찜찜한 기분이 들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불임의 원인이 그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괜히 말씀드렸다가 어머니도 신경을 쓰실 것 같아서 그냥 괜찮다고만 말씀드렸지요. 둘 다 건강한데 왜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거야? 나도 이제 살 날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는데 나 죽기 전에 손주는 안아볼 수 있는 거니? 어머니의 말에 저는 괜히 죄송스러운 기분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아내에 대한 서운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그런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을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어머니의 막내 남동생,
그러니까 제게는 외삼촌 되는 분이 몇 년 만에 우리 집에 오신 거지요. 외삼촌은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공사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수일을 하시는데 이제는 완전히 베테랑 목수가 되어서 업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을 때도 연락을 드렸지만 일이 너무 바빠서 참석하지 못했지요. 그러다가 겨우 시간이 나서 저를 보러 왔다고 하더군요. 어릴 때부터 유난히 저를 아끼던 외삼촌이라서 저도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외삼촌이 왔다는 소식에 밭일도 마다하고 집으로 달려갔었지요. 얼른 인사를 드리고 아내도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외삼촌은 제 아내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그래, 네가 우리 춘식이 와이프구나. 늦었지만 결혼 축하한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외삼촌의 태도가 왠지 떨떠름했습니다. 어머니를 닮아서 화끈하고 밝은 성격인데 그날따라 어쩐지 우물쭈물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처음 보는 아내가 어색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외삼촌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군요. 춘식아, 혹시 네 와이프 고향이 부산이라고 하지 않디? 내가 맞다고 하자 외삼촌이 근심이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 내가 알던 사람 같구나. 네 와이프는 날 못 알아본 것 같은데 내가 부산에 있을 때 그 여자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었어. 그렇게 입을 연 외삼촌은 뜻밖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네가 알고 만난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와이프 한때 다방에서 일을 했어. 그 아이 엄마도 부산에서 다방하던 사람이었는데 사생활이 아주 문란했지. 내가 아는 사람이 그 여자랑 얽히는 바람에 아주 고초를 겪었단다. 물론 엄마가 그런 사람이라고 딸도 나쁘게 보면 안 되겠지만 나는 괜히 마음에 걸리는구나. 외삼촌의 말을 듣고 저는 아내에게 배신감이 느껴지더군요. 왜냐하면 아내는 제게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언젠가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그냥 학교 선생님이었다고 제게 거짓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부산에서 회사를 다녔다고 했지 다방 일을 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지요. 저는 혹시 외삼촌이 잘못 본 게 아닌지 몇 번이나 되물어 보았습니다. 외삼촌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이름을 듣고 확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내가 내게 거짓말을 했다는 게 참을 수 없더군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아내에게 따져 물을 수도 없었지요. 결혼까지 해버린 마당에 과거 일을 가지고 아내를 타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은 아내에게서 멀어져 있더군요.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면 다방에서 웃음을 파는 모습이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밖으로 돌기 시작했죠. 평생 밭일밖에 모르던 내가 집에도 잘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돌자 어머니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너 요즘 무슨 일 있냐? 생전 안 그러던 애가 웬 술을 그렇게 마셔? 하지만 저는 어머니에게 말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혼자 속으로 끙끙 앓아야만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밖으로 나돌자 아내도 점점 지쳐가는 게 보이더군요. 처음에는 어머니처럼 저를 걱정하던 아내도 제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술 마시고 들어오는 건 좋은데 할 일은 해야죠. 당신이 돌보지 않아서 올해 당근 농사 다 말아먹게 생겼잖아요. 아내의 말에 저는 괜히 울컥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 없으면 농사도 못 지어. 당신도 그동안 봐온 게 있으니까 당신이 좀 하면 되잖아. 왜 쉽게만 살아와서 그런 일은 못하겠어? 내 말에 아내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당신 부산에서 다방일 했었다며? 커피나 타주면서 남자들한테 살살 웃어주면 돈이 저절로 벌리는데 힘들게 밭일 하려니까 못 견디겠지. 내 말에 아내는 눈이 동그래지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표정을 보니까 내 말이 맞나 보네. 근데 당신 그냥 다방일만 한 거 맞아? 당신 엄마가 유명한 걸레였다던데 당신도 그런 거 아니야? 자궁도 그래서 약해진 거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면서 몸을 막 굴려서 그런 거 아니냐고. 말이 나온 김에 저는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생각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이참에 확실히 해두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요. 하지만 아내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더군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툭 하고 흘렸습니다. 맞아요. 우리 엄마가 그런 일 했던 것도 맞고 내가 다방일 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저는 엄마와 달리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어요. 엄마 그렇게 사는 거 보면서 나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악 물고 살았어요. 아내의 말에 저는 콧방귀를 꼈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냐며 싸늘한 태도를 보였지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다방일을 했다고? 게다가 자궁이 약하다는 건 또 무슨 말이야? 지금까지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니? 어머니는 처음부터 우리가 나눈 대화를 다 듣고 있었지요. 아내의 비밀을 알게 된 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다면서 길길이 날뛰셨지요. 아내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눈을 떴는데 아내가 보이지 않더군요. 어머니는 안 그래도 쫓아낼 생각이었는데 제 발로 걸어 나갔구만. 춘식이 너도 찾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잊고 살아 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은 끝이 나버렸고 저는 다시 농사일 지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저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그런지 농사일도 손에 잡히지 않더군요.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물질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몸져 누우셨습니다. 무리를 해서 깊은 바다로 들어갔다가 저산소증이 오신 거지요. 지금까지 해녀일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머니도 나이가 드셨는지 그런 사고가 생기더군요. 어머니가 치료를 받는 동안 저는 밭일을 하나도 하지 못했고 결국 그의 농사는 전부 말아먹었습니다. 저축해둔 돈도 어머니 치료비로 쓰느라 얼마 남지 않았지요. 그러다 보니 저는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들더군요. 이게 다 아내를 잘못 만난 탓이라고 하면서 날 떠난 아내를 원망했습니다. 아픈 어머니를 보러 온 외삼촌은 내가 괜한 소리를 해서 이 사단이 났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못 본 척하고 넘길 걸 그랬어. 라고 하시더군요. 몸져 누우신 어머니는 결국 몇 달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가 되었지요. 우울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술만 마시면서 지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러고 있지 말고 다시 밭일을 시작하라고 했지만 저는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밭일은 쳐다도 보기 싫었고 제주도에 사는 것도 지긋지긋하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렇게 죽은 듯이 지내면서 몇 년이 흘렀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용직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번 돈은 전부 술값으로 나갔습니다. 밭일을 다시 시작해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엄두가 나지 않더군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이 편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아내에 대한 생각도 잊혀지고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이 오랜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서울로 가서 정착을 한 친구였죠. 제주도에서만 살아온 저와는 달리 그 친구는 서울 사람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사업인가를 한다는데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는 저를 보고 걱정을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서울에 가서 사업이나 하자. 마침 내가 이번에 사업을 확장하는데 동업자가 필요해. 네가 조금 투자를 하면 내가 앞으로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만들어줄게. 너도 언제까지 제주도에만 갇혀 살 수는 없잖아. 친구의 말에 저는 그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안 그래도 모든 게 다 지긋지긋했는데 서울에 가서 사는 게 새로운 자극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의 집과 땅을 모두 정리하고 친구를 따라 서울에 왔습니다. 임시로 지낼 거처를 마련하고 돈은 전부 친구에게 투자를 했었지요. 이제부터는 나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라며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말았지요. 알고 보니 잘 되고 있다던 친구의 사업은 망하기 직전이었고 내가 준 돈으로 친구는 외국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졸지에 저는 집도 절도 없이 낯선 서울에 혼자 남겨지게 되었지요. 임시로 살던 고시원에서도 살 수가 없게 되어서 저는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서울에서도 달리 갈 곳이 없었지요. 할 수 없이 저는 길거리의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평소에 TV에서 노숙자를 보면서 저런 사람들은 왜 저러고 사냐면서 비난을 했었는데 막상 내가 그런 상황이 되고 나니 현실을 알겠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 저는 노숙 생활을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무작정 길거리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따라 밥을 얻어먹으러 다녔지요.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걸 찾기도 했고 교회에서 나눠주는 빵을 받기 위해서 하루 종일 걸은 적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었죠. 그렇게 살다 보니 몸도 마음도 점점 무너지더군요. 이대로 길거리를 떠돌다가 죽을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먹게 되었지요. 그나마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저는 무료 급식소가 열리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암튼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쨍그랑 소리가 나더군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리가 난 쪽을 쳐다보았는데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배식을 하던 사람 중에 몇 년 전에 날 떠난 아내가 있더라고요. 줄을 서 있던 사람들 중에서 저를 발견한 아내가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린 거였죠. 아내를 본 저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고 부끄럽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식판을 집어 던지고 밖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뒤에서 아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았지요. 노숙자가 되어서 비참해진 모습을 아내에게 보여주는 게 죽을 만큼 싫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무료 급식소를 가지 않았습니다. 죽을 만큼 배가 고팠지만 아내를 마주칠까봐 그곳엔 다시 갈 수 없었지요. 그런데 얼마 후 아내가 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급식소에서 저를 본 아내는 그날 이후 노숙자들이 주로 모여있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저를 찾아 나섰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역 근처에서 노숙을 하고 있던 저를 찾아낸 거지요. 당신 맞죠?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아내의 말에 저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지요.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같이 가서 식사라도 해요. 배 많이 고프죠? 아내는 저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더니 근처 식당에 가서 제게 밥을 사주더군요. 그제서야 저도 마음이 조금 놓여서 아내를 마주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위로해 주더군요. 사실 그동안 당신 많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날 싫어하는데 다시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아내의 말에 저도 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내가 미안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당신 말을 믿어야 했는데 내가 어리석었어. 외삼촌이 따로 알아보고 내게 말해줬는데 당신 말이 맞더라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온 당신이었는데 내가 쓸데없는 오해를 했어. 미안해. 이제라도 날 용서해줘. 내 말에 아내는 감정이 복받쳤는지 눈물을 펑펑 흘리더군요. 사실 우리 엄마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서 제주도로 내려간 거였어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은 날 더럽게 생각하더라고요. 제주도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생긴 거였죠. 아내의 말에 저도 괜히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그래도 잘 사는 모습 봐서 다행이야. 나 같은 사람은 있고 이제 행복하게 살아. 내 말에 아내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더군요. 사실 저 당신이랑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서 힘들게 당신 찾아온 거예요. 당신만 괜찮다면 우리 다시 부부로 인연을 맺어요. 아내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래서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무슨 염치로 당신이랑 다시 합치겠어. 보다시피 난 이제 완전히 빈털털이야. 당신 고생만 시킬 게 뻔하다고. 괜찮아요. 둘이 힘을 합치면 무슨 일이든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도 당신한테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거든요. 알고 보니 아내는 나를 떠나 혼자 살면서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선천적으로 약하게 타고난 자궁에 결국 무리가 와서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몸이라도 괜찮다면 당신이랑 다시 함께하고 싶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하늘의 뜻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새롭게 시작해봐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도움으로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지요. 그동안 자포자기하면서 살아왔던 제 삶에 한 가닥 희망이 생겼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는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옆에 누군가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보이더군요. 아직 젊은 몸인데 그동안 너무 좌절만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닥치는 대로 돈을 벌어볼 생각이에요. 그러다가 안정이 되면 다시 제주도로 내려가서 살 생각도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난하고 부족한 삶이지만 언젠가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겠지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